시장 냄새 나는 집안과 혼인을 시킬 수는 없어요. 예비 사돈의 마지막으로 던진 말은 정말 비수 같았습니다. 시장 냄새라니요. 제가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것이 이렇게 조롱받을 일인가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 가난한 집안의 어머니가 사실 누구인지.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린 적이 언제였을까요? 마치 20살 처녀 때로 돌아간 것처럼 온몸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아들 준호의 상견례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창밖으로 스며드는 이른 새벽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진 얼굴이지만 오늘만큼은 특별히 단정하게 꾸며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7살이 된 우리 준호가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다니, 홀로 아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는지 모르는데 이제야 그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옷장을 열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습관 때문인지 화려한 옷은 애초에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정성을 다해 골랐습니다. 남색 블라우스에 회색 치마, 그리고 15년 전 남편이 마지막 생일 선물로 사준 작은 진주 귀걸이까지. 거울 앞에서 옷차림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정하고 품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며느리 될 사람의 어머니로서 부족함이 없겠지요. 머리도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빗었습니다. 새하얀 머리카락 사이사이로 은은하게 빛나는 염색약의 흔적이 오늘만큼은 왠지 고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썼습니다. 얇게 바른 파운데이션과 연한 립스틱이 제 얼굴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외출 준비를 마치기 전 저는 화장대 앞에 잠시 멈춰섰습니다. 제일 아래쪽 서랍, 그것도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작은 나무 상자가 있습니다. 손때 묻은 그 상자 안에는 지난 40년간 아무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것들이 고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명함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들과 주식 증서들,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까지. 아들을 보낸다고 생각하니 괜히 싱숭생숭한 마음에 오래전 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꺼내 보았습니다. 영희야, 돈보다 사람이 먼저다.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아버지에겐 가장 큰 행복이란다. 편지를 읽으며 짧고도 따뜻한 위로를 받아 마음이 조금은 진정되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외출 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옷 매무새를 확인했습니다. 준호와는 서로 다른 곳에서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준호는 아침 일찍 잠시 회사에 들러야 해서 회사에서 바로 가고, 저는 집에서 출발해서 상견례 장소인 식당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15년 된 제 소형차는 여전히 튼튼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사준 이 차와 함께 얼마나 많은 추억을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준호 학교 행사에 갈 때도, 병원에 갈 때도,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서 드라이브를 할 때도 항상 함께였습니다. 차 안에서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오며 제 마음도 덩달아 가벼워졌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을 풍경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오늘 상견례가 잘 되겠지?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부족한 건 아닐까? 상대방 가족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혼자서 준호를 키우며 겪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도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주상견례 장소인 한정식 집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꽤 고급스러운 식당이었습니다. 준호가 선택한 곳인데 아마 상대방을 배려해서 좋은 곳을 고른 모양입니다. 우리 아들의 세심함이 고마웠습니다. 차에서 내려 옷차림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방을 메고 식당 입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식당 입구 바로 앞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머, 영희야. 동네에서 20년 넘게 알고 지낸 김순덕 언니였습니다. 저보다 3살 많은 언니는 마치 제 친언니처럼 친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저도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순덕 언니는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오는 길인 모양이었습니다. 영희야, 오늘 뭐 좋은 일 있어? 이렇게 곱게 차려입고. 언니, 우리 준호 상견례가 있어서요. 어머나, 축하해. 그나저나 방금 장을 보고 오는 길인데 오늘 복숭아가 상태가 너무 좋더라고. 영희 생각나서 나눠주려고 잔뜩 샀는데 이런 우연이 있네. 언니가 들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를 열어 그 안에서 복숭아 몇 개를 꺼내 다른 비닐봉지에 담아주었습니다. 시장에서 갓 사온 싱싱한 과일이었습니다. 고마워. 언니, 내가 먹을 복이 있네? 뭘, 상견례 잘하고 좋은 소식 들려줘. 순덕 언니와 헤어진 후 식당에 들어가려 했는데 그 순간 잠깐 제 손에 든 비닐봉지 때문에 멈칫했습니다.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물용이 아니고 잠시 짐을 든 것뿐이니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약속 시간도 다 되어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식당 입구에서 잠깐 심호흡을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니 검은 비닐봉지만 빼면 나름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이 분위기를 한껏 살려주는 곳이었습니다. 준호가 정말 좋은 곳을 골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멀리서 준호가 손을 흔드는 게 보였습니다. 이미 상대방 가족들도 와 계신 모양이었습니다. 드디어 제 아들의 예비 신부와 사돈이 될 분들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그들이 앉아있는 테이블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제 발걸음이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지만 그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전조라는 것은 그때까지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광경에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상대방 가족들의 모습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준호의 여자친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고 그 어머니 되시는 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만 봐도 제 한 달 생활비는 좋게 될 것 같았어요. 아버지 되시는 분도 정장핏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수제화, 명품 시계, 심지어 테이블 위에 놓인 핸드백까지도 모든 것이 고급스러웠습니다. 그에 비해 저는 15년 된 남편의 유품인 작은 가방을 메고 검은 비닐봉지까지 들고 있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하지만 이미 준호가 저를 발견하고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준호가 반갑게 인사하며 제 손을 이끌었습니다. 상대방 가족들도 일어나 인사를 받으셨지만 그들의 시선이 제 전체적인 모습을 훑어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제가 들고 있는 검은 비닐봉지에 시선이 머무는 시간이 유독 길었어요. 안녕하세요. 준호 어머니입니다. 최대한 밝고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어머니의 표정에서 이미 불편함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자리에 앉으면서도 계속해서 따가운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인 양 취급받는 기분이었어요.
테이블에 앉자마자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이 검은 비닐봉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이 비닐봉지는 제가 의도적으로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식당 입구에서 동네 언니를 우연히 만나 단순한 호의로 받게 된 것뿐이었어요. 이 봉지가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식당 입구에서 지인을 만나서 변명처럼 들릴까 봐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가족들의 표정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예비 며느리의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참, 요즘 분들이 상견례를 가볍게 생각하시나 보네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온몸이 순간 차갑게 식어갔어요. 상황은 점점 더 나빠져 갔습니다. 여자분의 어머니가 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옆자리 남편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의도적으로 들리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런 차림으로 상견례에 오다니 예의라는 게 있지.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런 식으로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평생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예의 바르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말이에요. 사돈이 준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센스가 있으면 어머니도 같이 좀 신경 써드리지. 자기 혼자만 치장하고 왔나 봐요. 하긴 본인도 대단히 멀끔한 건 아니다마는 준호도 상황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냉랭해져 있었습니다. 예비 며느리 역시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얼굴 표정을 알 수가 없었어요. 아마 부끄러워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때 예비 사돈이 더욱 직설적으로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가난한 집안과는 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귓가에 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어지러웠어요. 가난한 집안이라니요. 물론 겉보기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다니 우리 딸이 고생만 하겠어요. 이해해 주세요. 연달아 쏟아지는 모욕적인 말들에 제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아버지가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결혼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식당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이 보였어요. 제 가슴도 마치 뭔가 무거운 것으로 짓눌리는 듯 했습니다. 시장 냄새 나는 집안과 혼인을 시킬 수는 없어요. 예비 사돈의 마지막으로 던진 말은 정말 비수 같았습니다. 시장 냄새라니요. 제가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것이 이렇게 조롱받을 일인가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40년 가까이 숨겨온 제 진짜 신분, 제가 가진 진짜 힘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충동이 강렬하게 일어났어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대신 제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세게 말이에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 안의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어요. 준호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위로하려 했지만 저는 그조차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비 사돈이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 수준의 남자라면 우리 딸 급에는 안 맞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를 모욕하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제 아들을 비하하는 것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준호가 얼마나 효성스럽고 착한 아이인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그들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제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평생 감춰왔던 무언가가 그 순간 깨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준호야, 일어나자.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상대방 가족들은 제가 그냥 꼬리를 내리고 도망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제 안에서 40년간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분노와 함께 말이에요. 검은 비닐봉지를 다시 들며 저는 그들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제 눈빛에는 이미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그리고 이들이 저를 얼마나 잘못 봤는지 보여주겠다는 결심이 서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운전대를 잡은 제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신호등에서 멈출 때마다 예비사돈들의 차가운 시선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들의 입에서 나온 모욕적인 말들이 귓가에서 맴돌면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특히 준호를 향해 던진 그 마지막 말은 가슴에 비수처럼 박혀 있었어요. 집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엔진은 꺼졌지만 에어컨 바람이 식어가는 것도 모른 채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모든 것이 조용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일을 되돌아보니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니, 화라기보다는 서러움이 더 컸을까요? 평생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검은 비닐봉지는 여전히 제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동네 언니의 선의로 받은 과일들이 들어있는 그저 평범한 비닐봉지였을 뿐인데 그것이 오늘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일이 있어도 세상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지 하며 넘어갔을 텐데 오늘은 왜 이렇게 마음이 쓰라린 걸까요? 아마 제 아들이 함께 모욕당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일 거예요. 부엌으로 가서 찬물 한 컵을 마셨습니다. 목이 바짝 마른 것이 느껴졌어요. 상견례 내내 긴장해서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못 마셨거든요. 찬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조금은 정신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얼굴이 많이 상해 있더라고요. 아침에 그토록 정성스럽게 단장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친 68세 노인의 얼굴만이 거기 있었어요. 이대로 그냥 넘어가야 할까? 마음 한편으로는 그냥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나서봤자 준호만 더 힘들어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평생 조용히 살아왔지만 제 아들을 그렇게 모욕하는 것만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연락처 목록에서 박기재 상무라고 적힌 이름을 찾았습니다. 비장한 마음으로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박상무님, 저 차영희입니다. 전화 통화가 끝나고 나서 저는 다시 한번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늘 예비 사돈들이 저를 가난한 집안이라고 했지만 그들은 제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될 겁니다. 저를, 그리고 제 아들을 함부로 대했던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말이에요.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준호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갔을 때 아들의 어깨가 평소보다 많이 처져 있는 것이 보였어요. 오늘 상견례에서 받은 충격이 컸나 봅니다. 제 마음도 아들을 보는 순간 다시 한번 아려왔어요. 엄마, 저 왔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밝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들도 오늘 일 때문에 많이 상처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머니가 준비한 반찬 이야기를 먼저 물어봤을 텐데 오늘은 그런 여유도 없어 보였어요. 소파에 털썩 주저앉은 아들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제가 화장대 앞에서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본 준호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 제가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오늘 같은 날에 말이에요. 엄마, 뭐 하세요? 아, 그냥 정리할 게 있어서. 얼버무리며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었지만 준호의 시선은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듯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들은 어려서부터 눈치가 빨랐거든요. 거실로 나와 아들 옆에 앉으니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늘 일은 신경 쓰지 마세요. 별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아들이 오히려 저를 걱정하고 있다니. 분명 본인도 상처받았을 텐데 어머니를 먼저 생각해주는 그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세상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저희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요. 아들의 성숙한 반응을 보니 한편으로는 대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더욱 화가 났어요. 이런 착한 아이를 두고 어떻게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었을까 싶었거든요. 준호야, 엄마가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숨기고 살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이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아직 모든 것을 말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대신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제 마음을 전했습니다. 너를 위해서였는데 이번에도 너를 위해서야. 준호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제 말의 의미를 파악하려 했지만 당연히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40년 가까이 숨겨온 제 진짜 모습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늦은 시각까지 저는 한참을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일들을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앞으로의 일들과 아들에게 설명해야 할 일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어젯밤 내린 결심을 실행에 옮길 시간이었어요. 상견례 전부터 들었던 예비사돈 아버지의 직업과 회사 정보를 차근차근 정리해보니 생각보다 쉽게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사업체를 운영한다고 했던 그 말이 정확히 어떤 규모인지 궁금했거든요. 대표자명과 소재지, 업종만 가지고도 충분히 어떤 회사인지 알아낼 수 있었어요. 40년간 업계에서 일해온 경험이 이럴 때 빛을 발하는 법이죠. 노트북을 열고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뒤져보니 예상보다도 더 작은 회사였습니다. 직원 수십여 명의 소규모 제조업체였어요.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이 회사가 제법 안정적인 거래처들과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어젯밤에 통화했던 박상무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박상무님, 어제 말씀드린 건 확인해 보셨나요? 네. 회장님,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말씀하신 그 회사 맞습니다. 네. 그들이 가난한 집안이라고 했던 저는 다성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여러 계열사를 둔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규모의 그룹이죠. 아들은 제가 단순한 사무직에서 일한다고만 알고 있었어요. 평범한 회사원 어머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로 말이에요. 그것이 제가 원했던 모습이었거든요. 준호는 다성그룹의 회장과 제가 동명이인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준호가 모르는 사이에도 저는 계속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해왔어요. 다만 아들 앞에서는 그런 모습을 철저히 감췄을 뿐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오는 것도, 때로는 며칠씩 출장을 가는 것도 모두 그 때문이었죠. 어느 정도 규모의 자본과 인맥이 있다 보니 예비사돈의 회사에 대해 거래 관계망을 파악하는 것은 제게는 일도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 이 업계에 몸담아온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우리 회사의 직접적인 거래처는 아니었지만
외주의 외주를 맡은 업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A회사에 일을 맡기고 A회사가 다시 B회사에 일을 맡기면 그 B회사에서 일부분을 맡아서 하는 구조였죠. 박기재 상무는 우리와 오랫동안 거래해온 협력업체의 핵심 인물이었어요. 그럼 모든 관련 거래를 정리해 주세요. 더 이상 그 라인을 통한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박상무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40년간 함께 일해온 그도 제가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을 테니까요. 보통은 업무적인 판단으로만 거래, 관계를 결정해왔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은 일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어젯밤 아들의 모습이 떠오르니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업계라는 것이 생각보다 좁은 세계예요. 특히 제조업 분야는 더욱 그렇죠. 한 곳에서 거래가 끊어지면 그 소식이 금세 퍼지게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회사 규모를 생각하면 우리가 관련 거래를 끊는다는 것은 꽤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심때쯤 되니 박상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거래를 정리했습니다. 상당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파장인가요? 해당 업체에서 상당히 당황하고 있고 중간 거래처들도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업계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런 일들은 보통 조용히 처리되는 것이 상례인데 갑작스럽게 큰 거래처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당연히 화제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날은 준호가 평소보다 훨씬 일찍 퇴근한 것 같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준호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물어봐도 되는 건가요? 아들의 조심스러운 말투에서 이미 답을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일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진짜로 그 차영이었다고요? 그 순간 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이 넘도록 숨겨왔던 비밀이 드디어 아들에게 알려진 순간이었어요. 준비는 했지만 막상 이 순간이 오니 심장이 튀어나갈 것 같았습니다. 준호의 눈에는 충격과 당황, 그리고 뭔가 배신감 같은 것이 섞여 있었어요. 누구한테서 들었니? 회사에서 업계 소식을 듣게 됐어요. 차영희 회장이 갑자기 특정 업체와의 모든 거래를 끊었다는. 준호의 목소리에 상처받은 감정이 묻어나왔습니다. 평생 자신이 알던 어머니가 가짜였다는 생각에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생각했던 어머니가 사실은 업계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의 회장이었다는 것. 그것도 어젯밤까지도 전혀 몰랐다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일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도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을 속였다는 죄책감과 동시에 이제야 진실을 말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준호의 첫 번째 질문에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아들의 두 번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왜 저에게 거짓말을 하셨어요? 저를 믿지 않으셨나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어요. 준호의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평생 자신이 믿고 의지해온 어머니가 사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는 충격이 얼마나 클지 이제야 실감할 수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있던 준호가 벌떡 일어나서 거실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갇힌 우리 속의 동물처럼 초조해하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아세요?
평생 엄마가 힘들게 사는 줄 알고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어머니에게 화를 낸 적이 없던 아이였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그만큼 받은 충격이 컸다는 뜻이겠죠. 지금 회사에서 어떤 소리를 듣는지 아세요? 차영이 회장 아들이라고 다들 수근거려요. 제가 실력으로 인정받은 게 아니라 백으로 들어온 것처럼 보인다고요. 아들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나왔어요. 평생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온 준호에게는 이런 상황이 더욱 견디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일어나서 아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준호는 몸을 돌려 저를 피했어요. 그 작은 행동이 제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엄마,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런 식으로 사셨어요? 준호의 질문에 답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40년간 아들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며 해온 모든 선택들이 지금 이 순간에는 모두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때 준호가 가장 아픈 말을 던졌습니다. 저 때문에 이런 복수 같은 일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을 지키려고 한 일이 아들에게는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겁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절망스러운 순간이 또 있었을까 싶었습니다. 준호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차영희 회장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업체를 갈아치웠다고 해요. 그런 소문이 돌면 저도 그런 사람 아들로 낙인 찍히는 거예요. 아들의 말을 들으니 제가 얼마나 성급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아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 감정에만 충실했던 것 같았습니다.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준호도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40년간 쌓아온 모자 간의 신뢰가 한순간에 깨어진 그 무거운 침묵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나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참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 아들 앞에서는 강한 모습만 보여주려 했는데 오늘만큼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나.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린 그 말이 거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정말 제가 모든 것을 잘못 생각했던 걸까요? 아들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며 해온 모든 선택들이 사실은 제 욕심이었을까요?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남겨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깊은 밤이 찾아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방에 들어간 지 1시간이 지나서야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들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준호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0년간 함께 살아온 아들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아들의 책상 의자를 끌어다가 침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마주 앉는 것도 언제 이후일까요? 아들이 어렸을 때는 자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곤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해졌던 것 같아요. 아들이 저를 바라봤지만 여전히 눈빛은 차가웠어요. 하지만 최소한 들을 준비는 되어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깊은 숨을 내쉬고 40년간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엄마가 어릴 때부터 받았던 시선들을 너에게는 알려주고 싶지 않았어.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항상 조심해야 했던 말과 행동들. 진짜 친구인지 아니면 집안 때문에 접근하는 건지 의심해야 했던 모든 관계들 말이에요. 재벌가 딸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꼬리표인지 너는 모를 거야. 모든 사람이 나를 볼 때 차영이가 아니라
차봉수 회장의 딸로만 봤거든. 그때의 외로움이 다시 밀려왔어요. 진짜 제 자신을 봐주는 사람을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들이 알 수 있을까요? 엄마도 그런 삶을 살았어. 할머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더욱 힘들었어요. 제 어머니는 평생을 할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사셨거든요. 재벌가의 며느리라는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몸소 보여주신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진짜 자신의 의견을 말해본 적이 없으셔. 항상 할아버지와 집안 사람들의 눈치만 보시면서 살았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란 엄마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영희야, 너만큼은 진짜 사랑을 찾아서 살아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이 부분이 가장 말하기 어려웠어요. 아버지의 아픈 과거를 아들에게 털어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할아버지도 젊을 때 믿었던 사람한테 크게 배신을 당하신 적이 있어. 사업 파트너였는데 결국엔 돈 때문에 등을 돌렸지. 그 일 이후로 할아버지는 사람을 믿지 못하셨어. 그분도 결국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돌아가셨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하고 돌아가셨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란 엄마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알겠니? 제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40년간 마음 깊이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일시에 터져 나오려고 했거든요. 엄마는 너만큼은 다르게 살았으면 했어. 돈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들 말고 진짜 준호 자체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을 만났으면 했거든. 준호가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조금씩 이해하려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숨긴 거야. 너를 차영희 회장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준호로 살게 하고 싶어서. 어린 준호가 친구들과 놀 때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만큼은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다른 아이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아이의 모습으로 말이에요. 엄마도 처음에는 고민이 많았어. 과연 이게 옳은 일인지, 너를 속이는 게 맞는 건지. 하지만 너를 보면 볼수록 확신했지. 이 아이만큼은 진짜 사랑을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때 제가 상견례에서 받았던 모욕이 왜 그렇게 참을 수 없었는지도 설명했어요. 어제 그 사람들이 너를 함부로 대할 때 엄마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 너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단순히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그 태도가 말이야. 그 순간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준호가 제 손을 잡은 그 순간 40년간 쌓였던 모든 오해와 갈등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의 따뜻한 손길을 통해 전해지는 진심이 제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어요. 지난 이틀 동안 겪었던 모든 상처와 절망감이 서서히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를 원망하던 그 차가운 시선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따뜻한 이해와 감사의 마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준호야. 엄마가 미안해. 40년 동안 숨기고 살았던 게 잘못이었어.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는 제 선택을 이해할 수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어느새 밤을 새우며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랜만에 마음이 이렇게 가벼워진 기분이었거든요. 엄마가 깨달은 게 있어, 준호야. 뭔가요? 돈이 아닌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진짜라는 거. 이번 일로 더욱 확실해졌어. 준호도 깊이 공감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견례에서 만난 사람들과는 달리 지금까지 준호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나 동료들은
모두 준호 자체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아들의 성숙한 생각을 듣고 있으니 뿌듯했어요. 제가 의도했던 바와는 다르게 흘러갔지만 결국 준호는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자라준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너는 어떻게 할 거니? 이제 회사에서도 다들 알게 될 텐데 괜찮아요. 당당하게 제 실력으로 인정받으면 되잖아요. 아들의 당당한 대답을 듣고 있으니 정말 대견했어요. 이런 마음가짐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어요.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어젯밤과는 완전히 다른 기분으로 맞이하는 아침이었어요. 준호가 일어나 창문을 열자 상쾌한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치 우리 모자간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40년 만에 진짜 모습을 드러낸 저와 어머니의 진심을 이해하게 된 준호.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려 있었어요. 더 이상 숨기지도 않고 오해하지도 않는 솔직한 관계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현관문을 나서는 아들의 뒷모습이 어제와는 달라 보였어요. 더 의젓하고 더 당당해진 것 같았습니다. 저 혼자 남은 집에서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돌아보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준호와의 진심 어린 화해를 나눈 지 사흘이 지났을 때 예상했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장하지 않은 모르는 번호였지만 누구인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상견례에서 만났던 예비사돈 아버지의 번호였어요. 아마 제가 그들의 거래를 끊어버린 후폭풍이 상당했을 거라는 짐작이 들었습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리도록 받지 않고 있다가 마침내 수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번에 상견례에서 배웠던 목소리부터 완전히 달라져 있더군요. 그날의 거만하고 오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조심스럽고 떨리는 음성이었습니다. 한참의 머뭇거림 후에 본격적인 사과가 시작되었어요. 그날 무례했던 것에 대해 사과한다는 말, 차영이 회장님인 줄 몰랐다는 변명, 그리고 다시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안 되겠냐는 간청까지.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인성이 바닥난 집안과는 격이 안 맞습니다. 그날 그들이 저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되돌려 주었어요. 전화 너머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제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더 이상 할 말씀 없으시면 끊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적인 일로 연락하지 마시고 업무상 필요한 연락은 제 비서를 통해 말씀하십시오. 전화를 끊고 나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시원하다기보다는 허무한 감정이 더 컸습니다. 결국 그들도 돈과 권력 앞에서는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이었던 거군요. 준호가 출근한 후 혼자 있을 때였는데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젊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상견례 때 봤던 준호의 전 여자친구였습니다. 문을 열어줄까 말까 잠시 고민했지만 어차피 할 말은 정해져 있었기에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녀는 이미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초라한 차림새였고 명품으로 치장했던 그날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어요. 어머님, 아니,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들어주세요. 무릎을 꿇으며 빌어보는 모습을 보니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날의 모욕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울면서 하는 말들이 이어졌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후회하는 것이 무슨 소용일까요? 준호 오빠를 정말 사랑해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니 더욱 화가 났어요. 진짜 사랑한다면 그날 제 아들이 모욕받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을까요? 너의 모난 모습을 본 적은 없다만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너도 별다를 것 없다는 것에 내 모든 걸 걸 수 있다. 그 말을 듣고 준호 전 여자친구의 울음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달라요. 제발 믿어주세요. 무언의 동조를 한 것도 준호를 위해서였니? 날카로운 질문에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마 그때의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현관 앞에서 울고불고 하더니 결국 돌아갔습니다. 뒷모습이 처량해 보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마음이 바뀔 것은 아니었어요. 집 안으로 돌아와 창문을 통해 멀어져 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쩌면 그 아이 나름대로는 진심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심이라고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것은 아니죠. 그 후로도 몇 번 더 전화가 오고 편지도 배달되었지만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 거절했어요. 한 번 선을 그은 일에 대해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이 제 원칙이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연락들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아마 포기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가 그때 그런 결정을 내리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사랑한다면 그런 상황에서도 지켜주려고 노력했을 텐데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요. 아들의 말을 들으니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 검은 비닐봉지 하나로 시작된 일들이 결국 우리에게는 소중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